코스모스-7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7. 밤 하늘의 등뼈 그들은 하늘에 난 둥그런 구멍에 이르렀다. 불처럼 빛을 내는 까마귀가 이것은 별이라고 말했다. 에스키모의 창조 신화. 나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인과 율 하나를 터득하는 쪽을 택하겠소이다. 아브테라의 데모크리스토스. 그러나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가 책을 한 권 집필했는데 그 책의 가설에 따르면 우주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수배가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가 택한 전제는 별들과 태양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회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가정에 따르면 항성들이 박혀있는 천구의 중심도 태양 부근에 있으며 항성들의 천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그 천구 표면까지의 거리와 지구에서 항성들까지의 거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한다. 아르키메데스, 모래를 헤아리는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감추어진, 동떨어진, 미지의 원인으로 인한 현상에 접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신이란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기존 원인의 자연적 근원인 이치의 셈이 손에 잡히기를 거부할 때 사람들은 이 신이라는 용어에 자주 기대게 된다. 원인에 이르는 실마리를 놓치자마자 또는 사고의 흐름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번번이 신의 탓으로 돌려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때까지 해오던 원인 탐구의 노력을 중단하고는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상의 결과를 신의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신으로 대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이제 신은 인간이 경외심 가득한 마음으로 듣는 데 익숙해져 버린 하나의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폴 하인리히 디트리히 홀바흐 남자 자연계 1770년. 나는 어릴 적에 뉴욕시 브루클린의 벤손허스트 구역에서 살았다. 나는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다. 아파트, 비둘기집 상자, 뒷마당, 현관 앞 계단, 공터, 느릅나무, 장식용 난간, 석탄 활송관 등이 하나하나 기억난다. 그리고 중국식 핸드볼 하기에는 루스 스틸웰 극장 건물에 벽돌로 된 외벽 이상 가는 것이 없었다. 브루노와 디노, 로널드와 하비, 샌디, 버니, 데니, 제키, 마이라. 누가 어디에 사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몇 블록 넘어 자동차들이 시끄럽게 질주하고 그 위로는 고가 철도가 지나가는 86번가의 북쪽으로는 가 본 적이 없다. 그 지역은 내게 미지의 신비로 남아 있었다. 그곳은 화성과 같은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라도 겨울에는 별을 가끔 볼 수 있다. 나도 멀리서 반짝거리는 별들을 올려다보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져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불빛이지 꼬마야 라고 대답해 줄 뿐이었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 그 정도는 나도 아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떠돌아 다니는 작은 등? 무슨 이유로 떠돌지? 나는 별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가진 독특함이 완전히 잊혀지고 아주 평범한 것으로 취급받는 별들의 신세가 불쌍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듣고 싶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부모님은 내게 처음으로 도서관 카드를 건네주셨다. 그 도서관은 85번가에 있었던 것 같다. 아, 그곳은 정녕 새로운 세계였다. 난 곧장 사서에게 달려가서 스타들에 관한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녀는 클라크 케이블, 진 할로와 같은
남녀의 사진이 담긴 그림책을 가져왔다. 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왜 그 책들을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음을 짓고 다른 책을 하나 찾아다 주었다.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책을 말이다. 내가 원하던 깊이 있는 답을 찾을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 책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 책은 참으로 장대한 세상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 책에 따르면 별이 태양이란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태양도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이고 별과 다른 것은 그저 우리와 가깝다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태양도 아주 멀리 가져다 놓으면 반짝거리는 빛의 점으로 보인다. 얼마나 멀리 가져가야 할까? 그때 나한테는 각도라는 개념이 없었다. 빛의 세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도 몰랐다. 별까지의 거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별들이 정말로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그들은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85번가 보다 멀었다. 맨하튼보다 멀고 아마 뉴저지보다 더 멀 것 같았다. 우주는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 다음 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브루클린을 포함한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다. 태양계에는 다른 행성들도 있었다. 그들도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다. 어떤 것은 가까이서 또 어떤 것은 멀리서. 하지만 행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구와 행성들은 아예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눈부신 태양의 광채 속에 완전히 파묻힌 채 태양 광선을 반사하는 희미한 점일 뿐이다. 좋아. 그렇다면 다른 별들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행성들 중 몇몇 채는 생명이 살고 있지 않을까?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그 생물은 물론 브루클린의 우리와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별과 행성들에 대해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그곳들을 방문해 보겠다고 결심했다. 이러한 엉뚱한 꿈을 격려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아주 큰 행운이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실제로 탐험하고 우주를 심층 탐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게 된 것도 내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다. 만일 내가 더 앞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의 의지가 아무리 강했더라도 나는 별이나 행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태양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을 100만 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한 결과인 것이다. 또 그들이 대담한 생각으로 대자연에서 찾아낸 중대한 비밀 중의 하나인 것이다. 별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악의 웃음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류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아주 특별한 점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책과 도서관은 이러한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수단이다. 생물학에는 반복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 가설은 모든 상황에 100%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물의 발생 과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들어맞는다. 반복설의 핵심 내용은 개체 하나의 발생 과정이 해당 종이 겪어온 진화의 전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나는 개개인의 지적 성숙 과정에서도 반복설이 성립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조상들이 해온 사고의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하나의 개인으로 성장해 간다. 과학 이전의 세상, 도서관이 없었던 시대를 상상해보자.
수십 만 년 전에도 인류는 현재의 우리만큼이나 영리했고 지금처럼 호기심이 많았으며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노동과 성적 관계에 연연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인류사에 유명한 실험들이 수행되기 전이었고 뭐 대단한 발명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를테면 호모 속의 유년 시절, 즉 불이 처음 발견되던 때를 상상해보자.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은 어떠했을까? 우리의 조상들은 별을 과연 무엇이라 여겼을까? 가끔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그 시대에도 틀림없이 살고 있었다고 상상한다. 이제 나의, 아니 그가 걸어온 상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우리는 열매와 뿌리를 먹고 산다. 나무 열매와 잎, 그리고 죽은 짐승. 어떤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죽여서 먹는다. 우리는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위험한지 알고 있다. 어떤 것은 혀만 대도 죽는다. 그러한 것을 먹은 죄로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다. 나쁜 짓을 일부러 한 게 아닌데도 말이다. 어쨌든 디기탈리스나 독 당근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험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다. 사냥을 나갔을 때 우리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짐승의 뿔에 찔릴 수 있다. 짓밟힐 수도 먹힐 수도 있다. 동물이 하는 일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기도 한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떠한 자취를 남기는가, 짝짓는 때와 새끼 치는 때, 돌아다니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아둬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알려준다. 그 아이들은 또 제 아이들에게 같은 사실을 전해줄 것이다. 우리는 동물 없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짐승들을 쫓는다. 특히 먹을 식물이 거의 없는 겨울철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냥하고 거두고 따고 줍고 모은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수련민이라고 부른다. 우리 대부분은 하늘이나 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 잠들거나 아니면 나뭇가지에서 잔다. 우리는 동물의 가죽과 털을 옷으로 쓴다. 그리고 그것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알몸을 감싸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무 같은 것에 가죽을 매달아 그물 침대로도 쓴다.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면 그 동물의 힘을 느낀다. 우리는 가젤, 아프리카에 사는 영양의 일종, 가죽을 입고 가젤처럼 뛴다. 곰 가죽을 입고 곰처럼 다른 동물을 사냥한다. 우리와 동물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있다. 우리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동물도 우리를 잡아먹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일부이고 짐승은 우리의 일부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도구를 만든다. 어떤 사람은 좋은 돌을 잘 찾는다. 동료 중에는 돌 쪼개기, 얇게 만들기, 다듬기, 깎기, 갈기 등을 특별히 잘하는 녀석들이 있다. 어떤 돌멩이는 동물의 힘줄로 나무 자루에 묶어 도끼로 쓴다. 그 도끼로 나무를 자르거나 짐승을 죽인다. 그리고 어떤 돌은 기다란 막대에 잡아매어 창으로 사용한다. 조용히 숨어서 잘 살피다가 짐승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창으로 찌른다. 고기는 잘 상한다. 어떤 때에는 배가 고파서 썩은 고기도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먹기도 한다. 가끔 상한 고기에 약초를 섞어 상한 맛을 지우기도 한다. 우리는 썩지 않는 음식은 동물의 가죽 조각에 싸둔다. 또는 커다란 잎사귀나 큰 나무 열매 껍질에 넣어둔다. 음식은 이렇게 비축해 두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는 편이 좋다. 음식을 미리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우리 중 누군가가 굶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항상 규칙이 있다. 규칙은 신성한 것이다. 하루는 큰 폭풍우가 있었는데 천둥 번개가 마구 치고 비가 많이 왔다. 어린이들은 폭풍우를 무서워한다. 나도 가끔 무섭다. 폭풍우의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
천둥은 굵직하고 큰 소리를 낸다. 번개는 갑자기 환하게 빛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어쩌면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대단히 화가 났나 보다. 내 생각으로 하늘에는 누군가 그런 이가 있는 듯하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근처 숲에 깜박거리며 탁탁 소리를 내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러 갔다. 거기에는 노랗고 빨가며 밝고 뜨거우며 화르르 타오르는 물체가 있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불꽃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독특한 냄새를 피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살아있다. 그것도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식물이나 나무까지 심지어 나무를 통째로 먹어치운다. 그것은 강하다. 하지만 똑똑하지는 않다. 먹이가 다 없어지면 그냥 죽고 만다. 길을 따라가다가 먹이가 떨어지면 창을 던질 만한 거리도 건너뛰지 못한다. 먹지 않고서는 움직이거나 걷지 못한다. 하지만 먹을거리가 많으면 불꽃은 크게 자라고 새끼 불꽃을 많이 만든다. 우리 가운데 한 용감한 녀석이 아주 무서운 생각을 했다. 그는 불꽃을 잡아 먹이를 조금씩 주어서 우리의 친구로 만들자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우리는 단단하고 기다란 나뭇가지를 몇 개 찾았다. 불꽃이 나뭇가지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천히 먹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 가지에 불이 없는 쪽 끝을 잡고 불꽃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다. 작은 불꽃을 가지고 빨리 뛰면 불꽃이 죽었다. 새끼 불꽃들은 약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뛰지 않았다. 우리는 불을 들고 걸으면서 행운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는 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고 불꽃에게 부탁했다. 다른 사냥꾼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 후로 우리는 항상 불꽃을 가지고 다닌다. 우리는 불꽃이 굶어 죽지 않도록 천천히 먹이를 대주는 불꽃 어멈을 두었다. 불꽃은 신비롭고 쓰임새도 많다. 분명히 힘센 이들이 내려준 선물일 것이다. 혹시 폭풍우 속에서 노여하던 이들이 내려준 게 아닐까? 불꽃은 추운 밤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 우리에게 빛도 준다. 초승달만 뜬 어둠 속에 불꽃은 구멍을 뚫는다. 그래서 내일 사냥에 쓸 창도 오늘 밤에 손질할 수 있다. 피곤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불꽃 덕분이다. 또한 불은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참 좋은 점이지. 우리는 밤에 다칠 수 있다. 어떤 때에는 작은 동물, 하이에나, 늑대 같은 짐승한테도 잡아먹힌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불이 동물들을 쫓아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짐승들이 어둠 속에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서성거리는 것을 본다. 불꽃의 빛으로 그들의 눈이 빛을 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불꽃을 돌보고 불꽃은 우리를 돌보아 준다. 하늘은 중요하다. 하늘은 우리를 덮고 있다. 하늘은 우리에게 말을 건다. 불꽃을 찾기 전 우리는 어둠 속에 누워 빛의 점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몇 개의 점들이 모여서 하늘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그 그림을 더 잘 알아본다. 그녀는 별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이름도 알려주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둘러앉아서 하늘에 그려진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자, 개, 곰, 사냥꾼, 더 희한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 저 그림들은 하늘에 있는 그 힘센 이들이 그린 것일까? 화가 나면 폭풍우를 일으키는 그 힘센 이들 말이다. 밤하늘에 그림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그림이 매년 거기에 걸려 있다. 다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 가느다란 은이 되었다가 둥그런 동그라미로 자란다. 그리고 또 다시 사라진다. 달이 변하면 여자들은 피를 흘린다. 어떤 부족들은 달이 차고 기우는 특정 시기에 성교를 금하기도 한다. 어떤 부족들은
다리 차고 이스러지는 날과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날을 사슴뼈에 새겨둔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짤 수 있으며 그들의 규칙을 지킬 수 있다. 규칙은 신성한 것이다. 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언덕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도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구름은 우리와 별 사이를 지나간다. 별은 확실히 구름 뒤에 있다. 달은 천천히 움직이며 별 앞으로 지나가지만 나중에 보면 별이 다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달은 별을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별들은 분명 달 뒤에 있다. 별들은 반짝인다. 그들은 기묘하고 차가우며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이다. 많기도 하다. 온 하늘에 널려 있다. 하지만 밤에만 하늘에 나타난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불꽃을 발견한 후로 나는 모닥불 옆에 앉아 별에 관해 많은 상상을 하고는 했다. 한 가지 생각이 서서히 떠올랐다. 별이 불꽃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별은 다른 세상의 사냥꾼들이 밤에 피우는 모닥불이겠지. 그렇지만 별은 모닥불보다 작은 빛을 낸다. 그러므로 별은 아주 멀리 떨어진 모닥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친구들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하늘에 모닥불을 피울 수 있지? 어째서 모닥불과 불꽃 곁에 앉아있는 사냥꾼들이 우리의 발치로 떨어지지 않지? 어떻게 저 이상한 부족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좋은 질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질문이다. 가끔 나는 하늘이 커다란 알이나 나무 열매 껍질의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그곳 모닥불 주변에 사람들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하늘 위에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들 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궁금해 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동료 사냥꾼들은 아래는 아래고 위는 위다 라고 잘라 말했다. 이것도 훌륭한 답이다. 우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생각을 했다. 그는 밤이 하늘에 펼쳐진 커다란 검정 동물의 가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가죽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불빛이 새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은 별이 보이는 단지 몇 군데에만 불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불꽃이 온 사방에 다 있다는 것이었다. 불꽃이 하늘 전체를 덮지만 대부분의 하늘은 가죽에 가려져 있으므로 우리는 가죽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만 불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별은 하늘을 떠돌아 다닌다. 우리의 사냥감들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몇 달 동안 자세히 관찰하면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손에 붙어 있는 손가락들처럼 그들은 모두 다섯이다. 그들은 별과 별 사이를 천천히 떠돈다. 만일 별이 모닥불이라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이 별들은 커다란 불을 들고 다니는 방랑하는 사냥꾼들인 셈이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가죽에 뚫린 구멍이 돌아다니는 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은 뚫린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구멍은 움직이지 않는다. 또 나는 자신이 불꽃의 하늘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바란다. 가죽이 떨어진다면 밤하늘은 밝아질 것이다. 너무 밝을 것이다. 마치 사방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되면 불꽃 하늘이 우리를 전부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하늘에는 힘센 이들이 두 편으로 갈라서 있는지 모르겠다. 불꽃이 우리를 잡아먹기 바라는 나쁜 이들, 그리고 불꽃이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가죽으로 막아 놓은 좋은 이들. 이 좋은 이들에게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알아야겠다. 과연 나는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모닥불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별이 가죽에 뚫린 구멍인지도 모르겠다. 대단히 힘이 센 불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구멍인지도 모르겠단 말이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다른 때에는 저렇게 생각하게 된다. 모닥불도 구멍도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라 생각했더니 모든 게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졌다.
통나무에 목을 대고 반드시 누워보자. 머리가 뒤로 젖혀진다. 그러면 오로지 하늘만 보일 것이다. 언덕도 나무도 사냥꾼도 안 보인다. 그저 하늘만 보인다. 어떤 때에는 하늘로 빠져 들어갈 것 같다. 만일 별들이 모닥불이라면 나는 그 주위에 있을 사냥꾼들을 만나보고 싶다. 방랑하는 자들 말이다. 그럴 때에는 하늘에 푹 빠져들고 싶다. 하지만 만약 별들이 가죽에 뚫린 구멍이라면 나는 두렵다. 구멍을 통해 하늘에 빠져들어 힘센 불꽃 속으로 들어가기가 싫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른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수렵 채집인 집단에 속한 모두가 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여러 시대에 걸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중 한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생각을 다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정교한 생각들은 원시 공동체의 집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츠와나 공화국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족도 은하수를 그들 나름대로 설명할 줄 안다. 그들이 사는 위도에서는 은하수가 사람의 머리 바로 위에 떠 있다. 그들은 하늘이 거대한 짐승이고 우리는 그 짐승 뱃속에서 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머리 위에 은하수는 그 짐승의 등뼈이다. 그래서 그들은 은하수를 밤의 등뼈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고 보면 은하수의 존재 가치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쿵족 사람들은 은하수가 밤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다. 은하수가 아니었더라면 어둠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우리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멋지고 재미있는 상상이며 설명이다. 하늘의 모닥불이나 은하수 등뼈 같은 비유적 해석들은 대부분의 인류 문화에서 점차 다른 생각들로 대체돼 갔다.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 그 막강한 존재들이 다양한 이름의 신으로 승격됐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졌고 계보도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우주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도 맡겨졌다.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남신 또는 여신이 정해졌다. 신들이 자연을 다스렸다. 신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 만일 그들의 기분이 좋으면 식량이 풍부해졌으며 따라서 인간도 행복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만일 무엇인가 신들을 언짢게 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 결과는 무시무시했다. 가뭄, 폭풍우, 전쟁, 지진, 화산, 돌림병 등이 인간을 덮쳤다. 그러면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야 했다. 신들을 달래기 위하여 사제와 예언자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신은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여전히 자연은 신비에 쌓여 있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헤라 여신에게 봉헌된 거대한 신전이 에게에 있는 사모스 섬에 세워졌다. 헤라 신전은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헤라는 처음 데뷔했을 때 하늘의 여신이었다. 또 아테네시의 아테나 여신처럼 헤라 여신도 사모스의 소신이었다. 훨씬 뒤에 헤라는 올림푸스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와 결혼한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사모스 섬에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스 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때 헤라의 유방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젖이 밤하늘에 흘러서 빛을 내는 띠가 됐다고 한다. 서구인들이 은하수를 부를 때 쓰는 젖길, 밀키웨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이 신화에는 하늘이 지구를 기른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은하수의 원래 의미를 수천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셈이 된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생존의 위협에 대처하려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오랫동안 자연에 대한 종교의 피상적인 해석이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가로막아왔다. 호메로스 시대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늘과 땅, 천둥, 번개와 폭풍 후 바다와 지하세계, 불과 시간, 사랑과 전쟁 모두에 신들이 관여했다. 나무나 풀숲 한 구석, 자연 어디에나 요정이 살았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억눌러 온 생각은 이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 또는 신들이 실을 당겨 조종하는 꼭두각시 연극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 그러다가 2500년 전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의 진원지는 사모스 섬이었다. 그리고 동부 에게해 주변의 섬과 해안가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그리스령의 식민지가 이 깨달음의 진앙이었다. 배들의 왕래가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에서 모든 것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원래는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했다는 생각도 태동했다. 질병은 악마나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고개를 들었다. 지구는 단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별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이러한 사고의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혼돈에서 질서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초에 형태가 없는 혼돈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의 구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혼돈의 신 카오스가 먼저 밤의 여신을 만든 다음 짝짓기를 했다.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결국은 모든 신과 인간이 됐다. 혼돈으로부터 이렇게 우주가 탄생했다는 생각은 그리스인들의 자연관과 잘 맞는 것이었다. 변덕스러운 신들이 다스리는 예측 불허의 세상이 자연이라는 그들의 자연관과 상통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에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사조가 태동했다. 그것은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들 중에 하나이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은 우주에 내재적 질서가 있으므로 우주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모종의 규칙성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연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주에 이렇게 훌륭하게 정돈된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왜 이오니아에서인가? 왜 특별할 것도 없는 동부 지중해 구석에 전원적인 해협과 섬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인가? 왜 인도,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중앙아메리카에서가 아니었을까? 중국의 천문학은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종이 제조 기술과 인쇄술, 로켓과 시계, 그리고 비단과 도자기를 발명했으며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해군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러한 생각이 태동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중국 사회가 지나치게 전통적이어서 새로운 생각에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또 인도는 왜 아니었을까? 인도야말로 수학이 고도로 발달했던 문화와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몇몇 역사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우주를 생과 사가 영원히 반복되고 영혼들과 우주들이 끝없이 순환하며 모든 것이 아주 정해져 버려서 새로운 것이라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마야나 아즈텍 사회는 또 왜 아니었던가? 그들은 천문학 수준도 상당했고 인도인들처럼 거대한 수에 매혹되어 있지 않았던가? 어떤 역사가들의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 그들에게는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재능과 기계 발명에 대한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야와 아즈텍 사람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제외하고는 스레와키조차 발명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이오니아인들에게는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이오니아 섬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계였다는 사실이다. 섬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섬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립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다양성을 가져다 주었다.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정치 체제가 발달했다. 섬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섬들의 사회적, 지적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만한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다. 따라서 미신을 조장해야 할 정치적 필요도 약했다. 그리고 다른 문명권들과는 달리 이오니아인들은 한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다. 페니키아의 음성 알파벳 기호를 처음으로 그리스어에 사용한 곳이 이오니아였다. 곧바로 이오니아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더 이상 글을 읽고 쓰는 게 사제나 서기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권력은 상인들의 손에 있었고 상인들은 번영의 성패가 달려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동부 지중해 연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문화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문화가 한데 만나서 교차 배양되던 곳이었다. 그리고 각종 편견, 다양한 언어, 각기 다른 문화의 배경을 둔 사상,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각축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신들의 대결 현장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는가? 바빌로니아의 마르두크와 그리스의 제우스가 자신이 하늘의 신이며 신들의 왕이라고 각기 우겨댄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르두크와 제우스가 동일한 신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다. 또는 둘이 아주 다른 속성의 신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사제가 꾸며낸 것일 뿐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하나가 꾸며 낸 것이라면 둘 다 꾸며낸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신을 가정하지 않고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기 시작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제우스의 뜻으로 돌릴 수야 없지 않은가? 이오니아인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와 힘,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에도 시간이 좀 더 주어졌더라면 그들도 과학과 만났을 것이다. 문화는 일정한 박자와 일정한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문화는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나며 서로 다른 속도로 발전한다. 과학적 세계관은 우리 뇌의 가장 고등한 부분과 잘 들어맞고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며 또 그 부분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기에 지구상의 그 어떤 문화권이라도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과학을 발견하게 되고 말 것이다. 다만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과학과의 만남에서 앞서거나 뒤설 뿐이다. 그래도 최초는 있다. 이것이 바로 이오니아였다. 과학은 이오니아에서 태어났다. 인류 사상사에서 위대한 혁명이 기원전 600년과 400년 사이에 일어났다. 혁명의 열쇠는 손이었다. 이오니아의 뛰어난 사상가들 중에는 항해사, 농부, 직조공의 자식들이 있었다. 그들은 손을 써서 물건을 주무르고 고치고 만드는 일에 익숙했다. 다른 나라의 사제들이나 서기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치 속에 자라서 손을 더럽히기를 싫어했지만 이오니아인들은 그 근본부터 그들과 달랐다. 그들은 미신을 배척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해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당시 이오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단편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된 은유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라 이오니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명료하게 알기 힘들다. 게다가 몇 세기 지나지 않아 이오니아에서 탄생한 새로운 통찰을 억압하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시작되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것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인공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가 없다. 어떻든 혁명적 사고의 주인공들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인류의 문명과 인간 정신 발달에 진정한 기여를 한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 이오니아의 첫 번째 과학자는 밀레투스의 탈레스였다. 밀레투스는 좁은 해협을 두고 사모스 섬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의 한 도시이다. 그는 이집트를 두루 여행했고 바빌로니아의 지식에도 정통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탈레스는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와 수평선 위에 떠오른 태양의 고도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 오늘날에도 달 표면에 있는 산들의 높이를 잴 때 똑같은 방법을 쓴다. 3세기 후 유클리드가 정리의 형식으로 기술한 기하학의 여러 성질들을 탈레스가 이미 증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탈레스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유클리드보다 먼저 증명한 인물로 통한다.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는 정리들 말이다. 따지고 보면 탈레스는 유클리드로 연결되고 유클리드는 아이작 뉴턴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뉴턴이 1663년 스투어 브리지 박람회에서 구입한 책 중에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스투어 브리지에서 산 책이 뉴턴과 탈레스를 이어주고 결국 현대 과학기술을 탄생시킨 중대한 계기를 낳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의 지적 노력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지는 탈레스, 유클리드, 뉴턴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탈레스는 신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바빌로니아 인들처럼 그도 세상이 한때 물이었다고 믿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마른 땅을 설명하기 위해 마르두크가 물 위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흙을 쌓아 놓았다는 식의 설명을 내놓았다. 탈레스도 세상이 물이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바빌로니아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벤저민 패링턴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마르두크의 이야기는 빼고 세상을 설명하려 했다. 그렇다. 모든 것들이 한때는 물이었다. 그렇지만 지구는 바다로부터 마르두크의 개입이 아니라 자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탈레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흙과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나일강 하구에 삼각주를 본 적이 있던 탈레스가 생각한 자연 과정은 삼각주의 형성 과정과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물론 탈레스는 물이 모든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공통의 원리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쿼크에 근거해서 만물을 설명하듯이 말이다. 탈레스가 내린 결론의 옳고 그름은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택한 접근 방식에 있다. 신들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물리적 힘의 결과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야말로 당시 사고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의 대전환이었다. 탈레스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이오니아로 가져온 천문학과 기하학 등의 새로운 씨앗이 그곳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튼실한 싹을 틔우고 과학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탈레스의 개인적 생애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에 관한 일화 한 토막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레스는 그의 가난 때문에 세인의 비아냥을 받았다. 그의 가난이 철학의 무용성을 드러낸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천상의 비밀을 해석해내는 출중한 능력과 기술을 이용하여 겨울철에 그 다음 해의 올리브가 대풍일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 미천이 두둑하지 않던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들여 키오스와 밀레투스에 있는 올리브 기름 틀의 사용권을 모두 예약해 두었다. 아직 올리브의 수확철이 아니어서 기름틀을 사용하겠다고 그와 경합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그는 매우 싼 값으로 모든 기름틀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확기가 다가오자 기름틀을 찾는 이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한마디로 기름틀의 사용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 탈레스는 기름틀의 사용료를 멋대로 올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철학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점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 탈레스는 정치의 현인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밀레투스 사람들을 잘 설득하여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의 동화 정책에 저항하게 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연합 전선을 펴서 리디아에 저항하고자 이오니아의 모든 섬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탈레스의 친구이자 동료인 밀레투스의 아낙시만드로스는 연구에서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수직으로 세워놓은 막대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여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했고 계절의 시작과 끝도 제대로 알아냈다. 오랜 세월 상대방을 때리고 찌르는 무기로만 사용되어 온 막대기가 아낙시만드로스 덕분에 처음으로 훌륭한 시간 측정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 그는 그리스에서 최초로 해시계를 만든 사람이었고 당시까지 알려진 세상을 지도로 표현하고 별자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천구도를 만든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다. 훨씬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생각이었겠지만 그는 해, 달, 별이 천구 위에서 움직이는 구멍을 통해 보이는 불이라고 믿었다. 그는 지구가 하늘에 매여 있거나 지지받지 않고 대신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왜냐하면 지구가 천구 위에 모든 지점에서 등거리에 있으므로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범상치 않은 주장을 하나 더 들어보자. 아낙시만드로스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 무력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만일 인류의 첫 아기들이 혼자 이 세상에 왔다면 그들은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려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이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제창했다. 생명은 진흙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며 최초의 동물들은 가시로 덮인 물고기라고 말했다. 이 물고기들의 후손 중 일부가 물을 버리고 무트로 올라오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이를 통해 다른 동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무한히 많은 수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다. 그 세계 모두에 생명이 서식하고 그들은 소멸과 재생을 반복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주장을 보고서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 이상으로 이 끊임없는 활동들이 신성한 분의 뜻에서 비롯됐음을 생각지 못했다. 라고 슬픈 듯이 한탄했다. 기원전 540년경 사모스 섬에는 폴리크라테스라는 참주가 정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섬과 섬을 돌아다니며 식량을 조달해주는 운송인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국제 해적이 된 인물로 추정된다. 폴리크라테스는 예술, 과학, 공학에는 인색하지 않은 후원자였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주변 국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폭군이었다. 당연히 그는 침략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 까닭에 그는 자기 나라 수도 주위에 길이 6km의 거대한 성벽을 둘러 요새를 구축했다. 그 성벽의 유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멀리 수원지로부터 요새 안으로 물을 대기 위해 거대한 터널을 파괴했는데 그 터널은 길이가 1km나 되는 산을 관통했다. 산의 양쪽 끝에서 파기 시작한 두 개의 구덩이 터널 중간에서 거의 정확하게 서로 만났다. 터널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이 공사의 성공이야말로 당시 토목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인 동시에 이오니아인들의 놀라운 실용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사업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 그 거대한 터널은 쇠사슬에 묶인 누예들이 건설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많은 수의 노예들은 폴리크라테스의 해적선이 잡아온 사람들이었다. 당시는 테오도루스의 시대였다. 테오도루스는 그 시대의 공학 기술의 거장이며 열쇠와 자물쇠, 자, 목수용 곱자, 수증기, 지렛대, 선창, 청동 주조 기술, 중앙 난방법 등의 발명가로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기념비는 찾아볼 수 없을까? 자연의 법칙에 대해 꿈꾸고 심사숙고하던 당시의 이론가들은 공학자나 기술자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 그리고 이론가는 대부분 기술자를 겸했다. 이렇게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함께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근처의 코스 섬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그의 의학 전통을 세우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나를 제외하면 그가 세운 의학의 전통에 대해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가 세운 의학의 전통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의술이 물리학과 화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의 전통에는 이론적인 내용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저술했다는 고대 의술에 관하여를 보면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간지를 신이 내린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병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신이 내렸다 여긴다면 그 목록에 어디 끝이 있겠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오니아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은 실험의 기법들과 함께 그리스의 전역을 거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까지 퍼져나갔다. 아무도 공기의 존재를 믿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도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신의 숨소리라고 생각했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적인 물질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공기에 대한 실험을 최초로 했다고 기록에 나오는 인물은 기원전 450년경에 활약했던 엠페도클레스라는 이름의 의사이다.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가 지나치게 영리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엠페도클레스는 빛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빠른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리고 예전에 지구 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중 많은 생물들이 자손을 보지 못해 멸종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모든 종들을 보면 그들 나름의 재주 또는 특별한 용기 아니면 민첩함 등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지 못한 종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라고도 이야기했다. 유기생물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훌륭히 적응하는 모습을 설명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를 놓고 볼 때 엠페도클레스는 아낙시만드로스와 데모크리토스와 같이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라는 다윈의 위대한 생각의 일면을 분명히 다윈보다 앞서 구상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가 사용한 실험 기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해 오던 가재 도구였다. 예를 들면 물시계 또는 물도둑이라는 기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다. 물도둑은 끝이 열려있는 가늘고 긴 대롱이 노쇠공 위에 붙어 있고 노쇠공 밑에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는 물건으로서 일반 가정에 부엌에서 국자 대용으로 쓰이던 것이었다. 물도둑을 물속에 담가 노쇠 공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대롱 끝을 연 채로 물에서 꺼내면 밑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물이 가는 빗줄기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대롱의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제대로 막은 다음 꺼내면 손가락을 떼지 않는 한 물은 노쇠공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또 엄지손가락으로 대롱 끝을 막은 채로 노쇠공을 물속에 담가 보면 물은 노쇠공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 무언가가 물이 노쇠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무언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엠페도클레스는 그것이 공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압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멍청하게도 대롱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막은 채 물도둑을 물에 넣는다면 그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물이 용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엠페도클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공기가 너무 작게 나뉘어 있어서 하나의 형태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공기도 물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엠페도클레스는 미쳐서 스스로 신이라 여긴 나머지 에트나 대화산의 칼데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용암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매우 용감한 지구 물리학자였다고 상상해 본다. 그의 죽음은 생명을 무릅쓴 관측 중에 일어난 실족사였을 것이다. 원자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낌새와 단서가 데모크리토스에 와서 더욱 구체화됐다. 그는 북부 그리스 이오니아의 식민지인 아브데라의 출신이다. 당시 아브데라라는 도시는 그리스인들의 웃음거리였다. 만약 기원전 430년에 당신이 아브데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틀림없이 상대방은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아브데라는 오늘날로 치면 뉴욕의 슬럼가인 브루클린과 같은 곳이었다. 데모크리토스에게 있어 삶은 세상을 즐기고 온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이해는 곧 즐거움이었다. 그는 축제 없는 인생은 여관이 없는 긴 여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데모크리토스가 아브데라 출신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세계들이 우주에 두루 퍼져 있는 물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나 진화를 거쳐 결국 쇠퇴하게 된다고 믿었다. 운석 충돌 때문에 생긴 구덩이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던 당시에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태어난 세계들이 이따금씩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주의 어둠 속을 홀로 헤매는 세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개의 태양이나 달을 동반한 세계들도 있다고 상상했다. 우주에는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 물조차 없는 세계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세계도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물이 원시 습지의 개흙에서 발생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는 것도 순전히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 내 손에 펜이 쥐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손에 쥐어지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자극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생각과 감각은 물질이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모아졌을 때 나타나는 물질의 속성이지 신이 물질에 불어넣은 영혼의 속성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데모크리토스가 만들어낸 원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를 수 없다라는 뜻이다. 원자는 궁극의 입자로서 원자를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려는 시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이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다. 그는 물체는 복잡하게 얽힌 원자의 결합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까지 주장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칼로 사과를 자를 때 칼날은 원자들 사이에 빈 공간을 통과한다. 사과에 칼날이 통과할 빈 공간이 없다면 칼은 더 쪼개질 수 없는 원자를 만나게 되므로 결국 사과는 갈라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원뿔 같은 것을 잘라서 만든 두 단면을 비교해보자. 노출된 넓이가 같은가? 데모크리토스는 아니라고 말했다. 원뿔의 경사 때문에 한쪽 면이 다른 단면보다 살짝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만일 두 넓이가 같다면 원뿔이 아니라 원기둥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완벽한 의미의 원기둥을 자른다고 해도 잘린 두 조각의 단면은 서로 같을 수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왜? 매우 작은 원자적 규모에서 보면 물질은 어쩔 수 없이
울퉁불퉁한 구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세한 규모의 울퉁불퉁함을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세계로 인정했다. 그가 전개한 원자론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원자의 개념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논지는 창의성이 풍부하고 하나같이 정연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상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지를 통해서 그가 도출한 결론은 근본적으로 모두 옳았다. 이와 관련해서 데모크리토스는 원뿔 또는 피라미드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점점 넓이가 좁아지는 지극히 얇은 판들을 밑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면 원뿔이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고 여기고 얇은 판들의 부피를 더하면 피라미드나 원뿔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 수학에서 극한의 원리라고 불리는 문제를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식으로 기술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서 미적분의 문턱에까지 간 셈이었다. 미분과 적분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도구로서 문헌상으로는 아이작 뉴턴이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데모크리토스의 연구 결과는 거의 완전히 파기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이미 예수의 시대에 미적분법이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그 안에 있는 별을 하나하나 분간해 볼 수는 없지만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별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1750년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토머스 라이트는 데모크리토스의 해안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천문학이 광학 기술 발전의 덕을 보기 훨씬 전부터 데모크리토스는 흔히들 말하는 이성의 눈만 가지고도 무한의 시면을 충분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후대에 더 유리한 조건에서 능력 있는 천문학자들이 이룩한 수준에 이미 오래전에 도달했던 셈이었다. 데모크리토스의 사고력이야말로 헤라의 젖을 극복하고 밤하늘의 등뼈를 뛰어넘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던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어떻게 보자면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여자, 아이들, 성과 담을 쌓고 살았다. 자신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한 것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우정을 소중하게 여겼고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며 열정의 정체와 기원에 관한 철학적 고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아테네까지 갔지만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 소개도 하지 못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물질계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경외했다. 데모크리토스는 독재 아래의 부유한 삶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난한 삶을 택하겠노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지배하던 종교들을 모두 악이라고 판단했으며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데모크리토스가 자신의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하기야 아브데라 출신이었던 점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견해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더니 종국에는 모두 사라져서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그리드의 100드라크마 지폐에 그의 초상이 인쇄되는 등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데모크리토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의 통찰은 억압당했고 그 후 역사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됐다. 신비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낙사고라스는 기원전 450년경 아테네에서 활약했던 이오니아 출신의 실험가였다. 그는 부자였지만 재화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삶은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태양, 달, 하늘에 관한 탐구라고 답했다. 그것은 정말 천문학자들에게 어울리는 대답이었다. 그는 아주 재치 있는 실험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그는 크림같이 하얀 액체 한 방울을 주전자에 떨어뜨려 주전자에 가득 들어있는 포도주와 같이 어두운 색깔의 액체를 눈에 띌 정도로 희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음 비록 감각으로 직접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미소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하면 그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낙사고라스는 데모크리토스만큼 과격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물질주의자라는 점에서 그와 괴를 같이 했다. 소유물을 중히 여긴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물질이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뜻에서 그들은 물질주의자였다. 아낙사고라스는 모종의 정신적 요소는 믿었지만 원자의 존재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손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기계 조작이나 제조를 중시했던 이오니아인들에게 썩 잘 어울리는 발상이었다. 그는 달이 밝게 보이는 것이 반사된 빛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최초 인물로서 달이 차고 기우는 위상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그가 기술한 이론의 복사본이 비밀리에 유포됐다고 한다. 아테네의 지하 출판물이었던 셈이다. 지구, 달,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이 셋이 이루는 상대 배치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변하고 월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당시 상식과는 전혀 부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두 세대 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상 변화와 월식은 달의 내재적 특성이다 라는 설명이 고작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설명 아닌 설명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낙사고라스는 태양과 별이 불타는 돌이라고 생각했다. 별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달에는 산이 있으며 거주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양이 아주 큰 존재로서 남부 그리스의 약 3분의 1인 펠로폰네소스 반도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추정을 지나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낙사고라스를 아테네로 데려온 장본인은 페리클레스였다. 당신은 아테네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철학과 과학을 좋아하던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와 절친한 사이였다. 이러한 면에서 아낙사고라스가 아테네의 용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의 정적들은 페리클레스의 세력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그를 정면에서 공격하지 못하고 대신 그의 측근들을 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낙사고라스가 불경죄로 투옥되었다. 달도 보통 물질로 만들어진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며 태양도 하늘에 떠 있는 불타는 돌덩이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그에게 불신앙의 죄목이 씌워졌다. 존 윌킨스 주교가 1638년에 쓴 글을 보면 그가 당시의 아테네인들을 어떻게 평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열광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는 태양이 돌이라는 주장에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정작 우상인 돌을 신으로 모시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다.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때는 그리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변화의 큰 물결에 휩쓸려 이오니아의 전통이 급격히 쇠퇴하는 중이었다. 이오니아의 위대했던 전통은 그나마 200년쯤 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역사나 철학책을 보면 탈레스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아낙사고라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오니아 과학자들의 역할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철학의 성을 지킨 것이 전부였고, 그들이 소크라테스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옛 이오니아인들의 전통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리스 사조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도리어 현대과학과 더 잘 어울린다.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이 강하게 영향을 준 시대가 겨우 200, 300년밖에 이어지지 못했음은 이오니아의 각성기와 이탈리아의 부흥기 사이에 태어나서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다. 사모스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 피타고라스일 것이다. 그는 기원전 6세기에 폴리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이다. 사모스 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동안 사모스섬 케르키스 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추론한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었다. 달이나 태양의 유사성에서 주목했거나 아니면 월식이 일어날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원형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추론을 했을 것이다. 또는 사모스 섬을 떠나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시야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돛대라는 점도 지구가 구형이라는 추론의 근거가 됐을 것이다. 직각 삼각형의 두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 값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저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법칙도 피타고라스 또는 그의 제자들이 발견하였다. 피타고라스는 이 법칙이 성립하는 직각 삼각형들의 사례를 단순히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의 방식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모든 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수학적 논증의 전통은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도 바로 피타고라스였다. 그는 우주를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천체, 즉 코스모스로 봄으로써 우주를 인간의 이해 범주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오니아 사람들 대부분은 우주의 조화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관측과 실험이라고 믿었다. 현대 과학에서도 관측과 실험이 연구 활동을 주도한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달랐다. 그는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추론해 낼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근본적으로 피타고라스 학파는 실험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학자였으며 철두철미한 신비주의자였다. 약간은 지나친 혹평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버트런드 러셀은 피타고라스 학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피타고라스는 새 종교를 창시했는데 그것은 영혼의 이주성과 콩 섭취의 죄악성에 그 핵심 교의를 둔 일종의 미래 종교였다. 그의 종교는 교단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그 교인들이 여기저기 국가의 권력층에 끼어들었고 드디어 성인들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콩맛을 잊지 못하고 안달하다가 결국에는 교의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논증의 객관성 및 확실성에 매료돼 있었으며 수학적 논증이야말로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최상의 인지 세계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 체계야말로 코스모스였다. 그 안에서는 직각 삼각형의 변조차도 단순한 수학적 관계에 순종해야 했다. 이것은 번잡한 일상생활과 크게 대비되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학을 통해서 완벽한 현실, 즉 신의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겼고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은 완벽한 세계의 단지 불완전한 투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우화를 보면 죄수들은 지나가는 이에
그림자만 볼 수 있도록 동굴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고개만 돌리면 바로 옆에 있는 복잡한 현실계를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림자를 자신이 속한 세계의 전부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현실의 복잡한 실상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플라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은 상충하는 관점들의 자유로운 대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점은 모든 정통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경직성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신들의 오류를 고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키케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토론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논지의 완벽함이지 그 논지가 지니는 권위의 무게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의 권위가 배우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권위의 무게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스승이 내린 판단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통용됐던 이와 같은 관행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들은 논쟁에서 우리의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습관이 있었다. 여기서 스승은 물론 피타고라스를 가리킨다. 이미 정해진 견해들이 아주 강해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권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기였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면이 동일한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진 3차원적 구조물, 즉 정다면체에 특별히 매료돼 있었다. 6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가 정다면체의 가장 간단한 예이다. 정다각형의 종류는 무한하지만 정다면체는 오로지 5가지만 가능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면이 정오각형으로 구성된 정 12면체에 관한 지식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정 12면체를 코스모스의 신비와 연관시켰던 것이다. 나머지 4종류의 정다면체들을 사람들이 당시 세상을 구성하는 4대 원소로 여겼던 흙, 불, 공기, 물과 연관시켰으므로 정 12면체와 연관시킬 수 있는 대상이란 결국 하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 12면체에 관한 것은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로 간주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정수를 특별히 좋아했다. 그들은 다른 수들은 물론이고 만물의 근원도 모두 정수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관련해 아주 곤란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정사각형의 한 변에 대한 대각선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2의 제곱근이 무리수로 판명됐던 것이다. 아무리 큰 정수를 쓰더라도 루트 2는 두 정수의 비로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숫자다.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은 다름 아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밝혀졌다. 원래 무리수는 정수의 비로 표현될 수 없는 숫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학파는 무리수를 모종의 위협적인 요소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무리수의 존재가 그들 세계관의 불합리성과 오류를 암시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irrational이라는 단어가 불합리라는 두 번째 뜻을 갖게 된 연유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렇게 중요한 수학적 발견들을 외부와 공유하지 않았고 이의 제곱근과 정 12면체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거부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발견은 외부 세계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과학 대중화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들은 과학의 신성한 지식은 소수 집단의 전유물이며 대중이 함부로 손대어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구를 완벽한 존재로 여겼다. 표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완벽성의 근거로 삼았던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원 또한 완전한 도형이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행성들도 원형의 궤도 위를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성이 궤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속력을 바꾸며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원형이 아닌 운동은 어딘가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행성은 불완전한 지구와는 달리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으므로 행성들에게는 비원형 궤도가 어쩐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이 가져다준 득과 실은 요하네스 케플러의 일생과 업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비록 감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이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완벽하고 신비한 세계의 존재를 확신했다. 기독교도들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쉽게 받아들였다. 사실상 이것은 케플러가 받은 초기 신학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케플러는 자연에는 수학적인 조화가 존재한다고 확신했으며 우주는 곳곳마다 조화로운 비율로 꾸며져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즉 간단한 수학적 관계가 행성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에 따라 행성들이 등속 원운동만을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고집했다. 그런데 그는 번번이 행성운동의 관측 결과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원 궤도로 다시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렇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와 달리 케플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실험과 관측의 중요성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관한 상세한 관측 자료에 따라 원 궤도 운동이라는 전제를 포기했다. 행성들의 궤도는 타원이었다. 케플러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에 매료되어 행성운동의 조화를 연구하게 됐지만 결국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 때문에 그의 연구는 10년 이상이나 지체됐던 것이다. 실용적 가치를 얕잡아 보는 풍조가 고대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다. 플라톤은 천문학자들에게 천상의 문제를 생각하되 하늘을 관측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어디 그뿐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층민들은 본디부터 노예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들은 다른 모든 미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명을 받들어 모시며 살아야 오히려 나아진다. 노예는 주인의 삶을 나누어 가지며 산다. 제 손 제주로 먹고 사는 직위는 그 주인과의 관계가 노예의 것만큼 가깝지 않은데 그가 노예 신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때야 비로소 그의 재능은 탁월해진다. 그보다 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인에게는 특별히 구분된 노예의 일이 있다. 한편 플루타르코스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만들어진 물건이 우아하다고 해서 보는 사람마다 기뻐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까지 높이 칭송할 필요는 없다. 크세노폰의 견해 또한 가관이다. 공학적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하나의 사회적 낙인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시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천하게 여겨야 마땅하다. 기능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천시 때문에 전도가 유망하던 이오니아의 실험 중심적인 방법론은 그 후 2000년 동안이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한 검증 없이 경쟁 중에 있는 가설들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므로 과학은 실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발전을 할 수 없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큰 오점인 실험을 천시하는 생각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실험에 대한 혐오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과학사를 연구하는 벤저민 패링턴은 고대 과학의 쇠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오니아의 중상주의적 전통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노예 경제의 발전도 동반했다. 노예 소유가 부와 권력으로 이르는 길이었다. 폴리크라테스의 요새도 노예들이 쌓아 올렸으며 페리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약하던 시기에 아테네 시에는 엄청난 규모의 노예 인구가 상주하고 있었다.
아테네인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온갖 대범한 생각들은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해당됐지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노예의 정체성은 손을 사용하는 그들의 육체 노동에 있었다. 육체 노동은 바로 노예임을 뜻했다. 한편 과학 실험도 육체 노동이었다. 노예 소유자들은 당연히 육체 노동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과학을 할 만큼의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일부 사회에서 체면치레로 젠틀맨이라 불러주는 바로 노예주들 뿐이었다. 그러니 과연 누가 과학을 했겠는가? 거의 아무도 과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오니아인들의 능력은 꽤 훌륭한 기계를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노예의 노동력이 기술 개발의 경제적 동기를 갉아먹었다. 따라서 중상주의의 전통은 기원전 600년경 이오니아의 위대한 깨달음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노예 제도를 통하여 200여 년 후에는 과학적 사고의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인류사의 모순 중 모순을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비슷한 경향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고유의 천문학은 1280년경에 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와서 곽수경이 이미 1500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관측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천문 관련 물리량들을 정확하게 측정했으며 천문 관측기기와 천문 계산에 필요한 수학적 기법들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천문학은 그 후에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왜 그랬을까? 네이선 12는 쇠락의 원인을 엘리트 계층의 경직된 사고에 돌리고 있다. 검증하는 사고의 경직성은 지식인들의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반감시켰으며 사대부 계급으로 하여금 과학이 자기네들이 추구할 분야가 못 된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더군다나 직업으로서 천문학자는 세습되는 자리였다. 과학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는 자유로운 탐구 정신이다. 그런데 이 기본 정신에 크게 상치되는 관례가 바로 세습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천문학 발전에 책임을 전적으로 궁정이 지고 있었으며 그나마 실무는 외국인 기술자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이 경우 외국인 기술자란 주로 예수의 신부와 수도사를 의미한다. 예수의 사람들은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 우주관을 중국에 소개하여 당시의 중국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장본인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클리드와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검열한 후 태양중심 우주관을 속이고 덮어두는데 온 신경을 썼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에서였다. 과학이 인도, 마야, 아스텍 문화권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것도 이오니아에서 과학이 쇠퇴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만연된 노예 경제의 병폐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대 제3세계의 커다란 문제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로 부유층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부유층 출신은 당연히 현상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을 하여 무엇을 만든다든가 또는 기존의 지식 체계에 도전하든가 하는 일을 매우 어려워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런 나라들에서 과학이 뿌리 내리기는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사회에서 편히 살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노예 제도의 부당성에 괴로워하기보다 오히려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지를 폈으며 전제, 독재 군주를 섬겼고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르쳤다. 그들은 또 사상과 물질을 별개의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디 그것뿐인가? 그들은 하늘에서 지구를 분리시켰다. 이것이 서양의 정신세계를 2000년 이상 지배해온 분리의 사상이다.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 라고 믿었던 플라톤은 자신의 정치관을 우주관에 연결하기 위한 논지에서 사실 노예의 비유를 10분 활용하였다. 그는 데모크리토스의 책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데모크리토스가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데모크리토스가 무한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지식 전체를 73권의 책에 집대성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저작물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전해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단편적이고 지엽적 내용의 것들 뿐이다. 그것도 주로 윤리학에 관한 내용이고 한 달이 걸쳐 전해진 간접적인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고대 이오니아 과학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코스모스가 설명될 수 있는 실체이고 자연에는 수학적인 기본 얼개가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학을 하려는 동기를 크게 불어넣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할 소지의 사실들이 유포되는 것을 억압하고 과학을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로 제한하고 실험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고 신비주의를 용인하고 노예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위대한 모험심에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과학의 발전에도 어쩔 수 없는 퇴보를 불러왔다. 과학탐구의 이오니아적 접근 방법이 신비주의에 눌려 긴 잠을 자는 동안 과학탐구의 도구들은 할 일 없이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가 그 일부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학자들을 통해 후대에 전해지면서 재발견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서양 세계의 두 번째 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실험 위주의 연구 방법과 개방적 탐구 정신이 다시 한번 존경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잊혀졌던 고대의 저술과 단편적 지식이 다시 읽히기 시작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컬럼버스, 코페르니쿠스 등은 고대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이러한 전통을 독자적으로 재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종교와 정치 분야는 그렇지 못하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이오니아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에 뿌리를 둔 바람직한 면면을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가 미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인류 전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몇몇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아직도 모호한 태도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대 사회가 안고 있었던 내재적 모순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플라톤주의자들과 그들의 기독교 후계자들은 지상의 세계는 때 묻고 골치 아픈 곳인 반면에 천상계는 완벽하고 신성하다는 특이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지구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행성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우주 시민으로서 지구인의 위상을 망각한 채 살았다. 지구가 하나의 행성이며 지구인은 우주 시민이라는 생각은 피타고라스 이후 3세기가 지난 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난 아리스타르코스에서 시작한다. 그는 이오니아의 마지막 과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와서 지적 깨달음의 중심지가 위대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이미 이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이 행성계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인물이다. 늘 그렇듯이 이 주제에 관한 그의 저술은 소실됐다. 그는 월식 중에 달의 표면에 드리워지는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옳게 추론했다. 그 다음에 따라올 결론은 뻔하다. 그는 태양처럼 큰 물체가 지구처럼 작은 물체의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추론했다. 그는 지구 궤도 중심에 태양을 놓았다. 그리고 지구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는 동시에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한다고 가정했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하면 떠올리게 되는 생각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를 태양 중심 우주관을 복귀시킨 사람이며 입증한 사람이라고 기술했지 태양 중심 우주관의 창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리스타르코스와
코페르니쿠스 사이에 있었던 1800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행성의 배열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것은 이미 기원전 280년경에 완벽하고 명확하게 밝혀졌던 것이다. 지동설은 아리스타르코스의 동시대인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아낙사고라스, 브루노, 갈릴레오 등에게 던져졌던 반대의 외침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아리스타르코스를 불경죄로 처벌하라는 아우성의 강도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아리스타르코스와 코페르니쿠스를 적대시하려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일종의 지구 중심 우주관에 사로잡힌 우리는 아직도 일상적으로 해가 뜬다 하고 해가 진다 한다. 아리스타르코스 이후로 22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의 말투는 여전히 지구가 돌지 않는 듯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양의 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만 할지도 모른다라는 주장을 황당무계하다고 여겼다. 만일 그들이 실제 행성 사이의 간격을 제대로 알았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지구와 금성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도 이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4천만 킬로미터나 되며 지구와 명왕성의 거리는 물경 60억 킬로미터에 이른다. 당시 사람들은 태양계의 구성 천체들이 훨씬 더 밀집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었던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 모형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태양계를 좀 더 작고 아담한 크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눈앞에 손가락을 세워놓고 처음에는 왼쪽 눈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오른쪽 눈으로 손가락을 본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배경에 대하여 내 손가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손가락이 눈과 가까울수록 그 움직이는 듯한 거리가 크다. 이러한 시선 방향의 차이에 따른 겉보기 움직임의 변화, 즉 시차를 통해서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내 두 눈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손가락의 겉보기 위치는 그만큼 더 많이 이동한다. 관측이 이루어진 두 위치 사이의 거리가, 즉 기선이 길면 길수록 시차가 크게 관측되고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물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사람의 두 눈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고정돼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구는 관측자에게 움직이는 관측대를 제공한다. 즉 지구가 6개월이 지나면 궤도의 정반대편에 오므로 지구에서의 기선이 실제로 3억 킬로미터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별들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관측한다면 매우 멀리 있는 천체라도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별들도 우리의 태양과 같은 존재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리스타르코스였다. 그는 태양을 별들의 반열에 가져다 놓은 장본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6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별을 관측해 보아도 그 별의 시선 방향에는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별들의 시차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별들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비해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사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별의 시차도 감지할 수 없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별의 시차 측정이 이루어졌다. 일단 별의 시차가 알려지면 그리스인들의 발명한 기하학을 이용하여 누구나 그 별까지의 거리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측정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해도 수광년이나 된다.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오니아인들도 충분히 알아냈음직한 방법이지만 그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같은 물체라도 관측자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게 보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겉보기의 크기와 실제 거리 사이에 성립하는 반비례 관계는 미술과 사진술에서 널리 활용되는 원근법의 근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은 더 작고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달아난다면 태양이 하나의 별같이 작고
흐린 점으로 보일까? 이 질문의 답에서도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던진 질문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 태양에서 얼마나 작은 조각을 떼어내 보면 그것이 별과 같은 밝기로 보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실험을 처음 시도한 인물은 크리스티안 하위 헌스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오니아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굵기가 다른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동판을 태양을 향해 들고 어느 크기의 구멍을 통해서 본 태양의 밝기가 전날 밤에 자신이 보아둔 천란성의 밝기와 비슷한지 조사했다. 결과는 태양의 겉보기 지름의 28,000분의 1이 되는 구멍으로 본 태양의 밝기가 천랑성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결과를 통해서 천랑성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28,0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추론했다. 이것은 약 반 광년에 해당하는 거리다. 여러 시간 전에 본 별의 밝기를 기억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위 헌스는 별의 밝기를 꽤나 잘 기억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려면 태양과 천란성의 원래 밝기가 같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천란성은 태양보다 원래 더 밝다. 이 사실을 하위 헌스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 별까지의 거리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천랑성까지의 실제 거리는 8.8 광년이다. 아리스타르 코스나 하위 헌스가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부정확한 답을 얻었다는 것은 문제로 삼을 일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방법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했으므로 더 자세한 관측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그 방법을 써서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시대에서 하위 헌스의 시대에 이르는 동안에 브루클린의 한 소년을 그렇게나 흥분시켰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 별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광막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태양이었다.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은 지구와 지구인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구와 지구인이 자연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통찰은 위로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보편성으로 확장됐고 옆으로는 인종차별의 철폐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반대쪽으로 흐르는 물결을 끊임없이 거슬러가며 저항해야 했다. 지구와 지구인을 우주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의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가 완강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한 통찰이 천문학 이외의 분야에 초래하게 되는 사회적 영향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위대한 유산은 별들의 영역 너머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됐다. 18세기 말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궁정음악가이자 천문학자였던 윌리엄 허셜은 별들의 분포를 지도로 작성했다. 허셜이 작성한 별들의 지도에는 은하수의 띠가 흐르는 평면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비슷한 수의 별들이 늘어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가 은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미주리주 출신 할로 셰플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구상 성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새로이 고안해냈다. 구상 성단이란 구형으로 분포한 별들의 무리로서 벌떼를 연상케 하는 아주 매혹적인 천체이다. 셰플리는 먼저 기준이 될 특별한 종류의 변광성을 구상 성단에서 찾아냈다. 그 별들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지만 그 밝기의 평균 값은 일정하다. 그런데 이러한 별들의 원래 평균 밝기가 변광 주기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즉, 밝기가 변하는 데 걸리는 주기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면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구상 성단에서 특정한 패턴으로 밝기가 변화하는 별을 찾아내고 그 변광 주기에서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추정한 다음 겉보기 밝기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 별까지의, 즉 구상 성단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밝기를 알고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정도로부터 나와 그 가로등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같은 이치에서 별까지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위 헌스가 사용했던 거리 측정의 방법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00여 개에 이르는 구상 성단들의 거리를 알아낸 다음에 셰플린은 이들의 3차원적 분포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구상 성단들이 태양계 근방이 아니라 은하수 은하의 궁수자리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하여 대칭적인 분포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의 중심은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계에서 궁수자리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구역에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100여 개에 이르는 구상 성단들이 바로 우리 은하수 은하의 한가운데 몰려있는 막대한 질량 중심점을 궤도 운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구상 성단들이 은하수 은하 안에서 하는 운동은 마치 그 중심 구역의 경위를 표하는 모습 같다. 1915년 셰플린은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은하의 외진 변방에 있다 라는 참으로 대담한 주장을 펼쳤다. 허셜의 오류는 궁수자리의 방향에 있는 많은 양의 미세 고체 입자들 때문이었다. 성간 티끌이라 불리는 이 고체 입자들이 별빛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 산란하기 때문에 허셜은 성간 티끌의 장막 너머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 핵으로부터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은하수, 은하 내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현 주소는 나선팔의 가장자리이다. 별들의 밀도가 주위보다 좀 낮고 외지고 후미진 곳이다. 구상 성단 안에 있는 어느 한 별의 주위를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행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구를 보고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별이 구상 성단의 중심 핵에 위치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의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수에 비해서 그들의 밤하늘은 도저히 밤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밝은 별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은하수, 은하의 중심 지역에는 구상 성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별들이 많다. 은하의 중심 핵에서는 육안으로도 밝은 별들을 100만 개 이상이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는 고작 수천 개에 불과한데 말이다.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태양, 아니 태양들이 뜨고 지는 것을 계속 보겠지만 태양들이 진다고 해서 깜깜한 밤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20세기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코스모스에는 오직 하나의 은하, 즉 우리 은하수 은하만 있다고 믿었다. 영국 더럼의 토머스 라이트라든가 독일 퀘니 히스 베르크의 이마누엘 칸트 같은 학자는 이미 18세기의 망원경을 통해서 세련된 나선 형태의 빛을 발하는 성운들을 밤하늘에서 알아보고 이것들이 우리 은하와 같은 존재의 은하라는 예감을 가졌다. 칸트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보이는 M31이 수많은 별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은하일 것이라는 구체적 제안을 확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나선형 성운에 섬우주라는 멋들어진 이름까지 지어줬다. 한편 나선형 성운이 우리 은하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우주가 아니라 은하수 은하 내부에서 중력 수축 중에 있는 성간운이라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중력 수축의 결과물로서 어쩌면 새로운 태양계들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결국 나선형 성운까지의 거리 측정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었고 이를 위해서 무척 밝은 새로운 부류의 변광성이 필요했다. 기준성의 광도가 높을수록 거리 측정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에드윈 허블이 1924년에 드디어 M31에서 그러한 변광성을 찾아냈다. 이러한 변광성들의 평균 겉보기 밝기와 원래 밝기를 비교하여 그는 M31이 어림잡아 200만 광년은 조금 넘는 매우 먼 거리에 있다고 규명했다. 만일 M31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M31의 실제 크기는 은하수 은하의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성간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실터였다. 그러므로 나선형 성운 M31도 하나의 어엿한 은하였던 것이다. 하늘에는 훨씬 더 흐리게 보이는 성운들이 많이 널려 있다. 더 흐리다는 것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한다. 코스모스의 광막한 어둠 속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은하들이 널리 흩어져 있는 것이다.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시작한 이래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인류라는 종의 유학이 우리의 조상들이 조금은 게으른 듯이 하늘의 별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던 바로 그 시기에도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 와서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의 시대에도 어디 그뿐인가? 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이라는 질문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행성은 따분할 정도로 그저 그런 별에 속해 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이름의 그 별은 은하의 변방, 두 개의 나선 팔 사이에 잊혀진 듯이 버려져 있다.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라는 것도 뭐 그리 대단한 존재도 못 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주의 후미진 구석을 차지하고 겨우 10여 개의 구성원을 거느린 작은 은하군에 그저 그렇고 그런 식구일 뿐이다. 그런데 그 우주에는 지구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은하들이 널려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우주적 관점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늘을 보고 머릿속에서 모형을 구축해보고 그 모형에서 귀결되는 관측 현상들을 예측하고 예측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예측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그 모형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모형을 다듬어 왔다. 생각해보라. 태양은 벌겋게 달아오른 돌멩이였고 별들은 천상의 불꽃이었으며 은하수는 밤하늘의 등뼈였다. 이론적 모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또 파괴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용기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아리스타르 코스 1의 과학자들의 임무는 우주 드라마의 중심 무대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한 발씩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물러서기는 계속됐다. 새로운 자리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셰플리와 허블의 발견들을 목격했던 세대들이 아직도 우리와 지구를 공유하며 살고 있다. 인류사의 위대한 발견과 대면하게 될 때마다 우주에서 인류의 지위는 점점 강등됐다. 한 발짝, 한 발짝 무대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마다 강등당하는 인류의 지위를 한탄하던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초점이며 지렛대의 받침목이기를 바라는 아쉬움이 아직 숨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녕 코스모스와 겨루고자 한다면 먼저 겨rum의 대상인 코스모스를 이해해야 한다. 여태껏 인류가 멋 모르고 부렸던 우주에서의 특권의식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코스모스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자신의 위상과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필수 전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다른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내는 것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의 행성 지구가 우주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던져진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만이 우주에서 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인류가 하나의 생명종으로서 그 유년기부터 품어왔던 질문을 가슴에 안고
우주 항해의 첫 발을 내디딘 지 이미 오래됐다.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유년기의 질문은 신선한 감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으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년기의 호기심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갔다. 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탐험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시작했으며 나그네로 남아있다. 인류는 우주의 해안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꿈을 대며 꿈을 키워왔다. 이제야 비로소 별들을 향해 돛을 올릴 준비가 끝난 셈이다.